이번 영상에서는 의미의 비유 중에서요, 의미의 비유 중에서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잡읍니다. 비유와 활용, 비유와 시적 언술, 비유의 종류, 의미의 비유, 직유, 은유, 상징, 화류, 인유와 인용적 묘사, 제유와 환유, 풍유와 우화, 성유, 희연법이 있고요. 네, 비유에는 또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가 있다는 것, 네, 명심하시고요. 말의 비유에는 도치, 과장, 대조와 모순어법, 반복과 열거, 반어와 역설, 영탕과 토너법, 여건법, 수사적 의문법, 완곡어법 등이 있고요. 네, 복습합니다. 평가 문제 커뮤니티에 게시된 평가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반복적으로 한 번쯤은 제대로 될 때까지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복습합니다.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9가지만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의미의 비유 뭐뭐 있었죠? 우선 직유, 은유, 상징 있었고요. 대유에 해당하는 것 2가지 뭐가 있었죠? 제유, 환유, 그리고 비슷한 거 화류와 풍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유와 성유가 있습니다. 말의 비유,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는 지울 거니까 꼭 외우세요. 네, 도가대, 노가대 하는 것 같죠? 도치, 과장, 대조. 자, 열반, 반영, 이렇게. 열반, 반영 하시면 되죠. 열거, 반복, 비슷하죠? 열거, 반복, 영탄. 그리고 반역, 영모, 뭔가 여기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반어, 반어법, 반어, 역설, 모순어법.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 지울 거니까, 네.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네. 꼭 다 외워보세요. 예, 넘어갑니다. 자, 이미 상식화된 은유, 이미 상식화됐던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은유를 말하죠. 누구나 알고 있는 뭐 흐르는 물처럼, 세월은 구름처럼, 뭐 이런 거, 약간 직유군요. 네, 이런 상식화된 은유, 뭐 상식화된 표현은 상투적 표현이며 죽은 은유라고 불린다. 상식화된 은유는 새로운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유로 느껴지지 않는다. 상식화된 은유, 네, 아까 뭐 구름처럼 가는 세월, 뭐 흐르는 물처럼, 뭐 강물처럼 이런 거는 너무 상식화된 직유죠. 그런데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화된 은유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뭐, 내 마음은 호수다. 이것도 이제 이미 상식화된 은유죠. 이미 상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가, 어째서요?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유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참신성이 없는 거죠. 차이성 속에 유사성이 없으면,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차이성 속에 유사성. 네, 이게 없으면 은유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네, 은유 기능을 못해요. 차이성 속에 유사성이 없을 때는 뭘 만들어져? 맥락상 이어지는, 뭔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네. 하느님하고 부족 간의 살점하고 이게 차이성은 있으나 유사성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결고리가 있어요? 네, 하느님을 신은 죽었다라는 관점에서 하느님을 본다면 부족 간의 살점도 죽은 생물이고 하느님도 역시 죽은 존재죠. 그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설명하는 듯한 사문적인 시를 쓰면 단순한 경험의 기록처럼 보일 수 있다. 자꾸 설명하는 듯 쓰면은 단순한 기록처럼 보인대요. 한마디로 일기장 쓰듯이 쓰게 된다는 거죠. 배제와 선택,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했죠. 배제와 선택. 네, 어떤 것을 탁 시적 대상으로 선택하면 많은 것들이 배제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좀 탁 드러나는 시를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험 사실의 단순한 기록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병치된 각각의 식구 또는 식적 정황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면서 병치해 놓으면 각각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병치가 싹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론적 새로운 의미가 발생해요. 새로운 의미로 발생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하나의 심상적 공간이 된다.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했죠. 넘어갑니다. 자, 상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좀 상징을 많이 알면 남의 시 이해하는데 참 유리하죠. 네, 많이 알면 좋아요. 상징은 직유나 은유에서처럼 원관념, 직유나 은유는 온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죠. 그죠? 온관념이 있고 보조관념이 있는데 상징은 원관념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아예 없어요. 숨겨진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 상징은 보조관념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자, 내 마음은 원관념이고 호수다 할 때 호수는 보조관념이죠. 그러면 평화로움은 뭐예요? 평화로움. 그게 이제 의미죠. 의미. 즉 호수가 의미하는 바, 즉 상징하는 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는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호수는 이제 평화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물로 해볼까, 동물로 해볼까? 비둘기. 원관념은 아예 없죠. 원관념은 아예 없고 보조관념, 비둘기만 있어요. 보조관념. 그러면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평화죠. 비둘기가 의미하는 바 역시 평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와 상징, 상징하는 바가 의미죠. 상징은 비둘기고, 그래서 상징은 불명확한 어떤 것을 명확한 어떤 것의 형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할 때 나타난다. 상징, 평화 어떻게 생겼는지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비둘기라는 수원하게 생긴 동물을 데려다 놓고 평화를 상징하게 하죠. 양, 그러면 순함. 사실 양이 하나도 안 순하죠. 굉장히 싸납습니다. 네, 한번 키워보세요. 막 주인한테도 덤빕니다. 네. 근데 이제 상징은 어떤 것을 숨겨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징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써야 바람직해요. 일부러 막 상징을 써버리면 어려워서 못 읽죠. 상징의 원관념은 언제나 암시적이다. 원관념, 암시적. 그래서 상징, 원관념, 암시적이죠. 원래 상징은 원관념이 없어요. 보조관념만 있죠. 근데 그래서 암시적이다라고 해요. 뭐가 평화로운 거.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면 그 원관념이라는 거, 좀 암시적으로 뭐가 비둘기다 이렇게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암시적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원관념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상징의 종류에는 개인적 상징, 대중적 상징, 원형적 상징, personal symbol, 그리고 public symbol, archetypal symbol 이라고 해요. 개인적 상징, 대중적 상징,
원형적 상징, 상징에서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네, 이 세 가지 꼭 아셔야 돼요. 자, 상징, 개인적 상징은 시인이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도록 하는 것. 네, 그게 이제 의미가, 상징하는 바가 의미죠. 의미. 상징하는 바가 의미입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는 평화이듯이, 네, 비둘기의 의미는 네, 평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이고, 대중적으로, 대중적 상징, 제도적, 문화적, 뭐 또는 종교적 이런 전통송에서 상징을 빌려 쓰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다시 한번요. 대중적 상징, 제도적, 문화적, 종교적, 종교도 문화죠, 사실은. 네. 그러면 이 원형적 상징, 원형이라는 게 으뜸원자, 이거 한번 한자로 쓸까요? 아이고, 이것만 나오네요. 으뜸원자, 모형, 형자입니다. 네. 버금이 두 번째죠. 으뜸이 1등이고, 첫 번째고. 그러니까 가장, 원형이 뭔가? 원형. 사람으로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인들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람의 원형이죠. 원형.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변형들이 있는 거죠. 원래의 모형, 이것이 이제 원형입니다. 원형. 네. 원형이고, 그 외에는 이제, 변형이겠죠. 그래서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요. 네, 그것을 archetype, 가장 모범적인 형태, 네, 그게 이제 원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유사한 의미나 반응을 환기하는 이미지나 화소를 사용하는 경우, 설명이 더 어렵네요. 그죠? 제가 설명하는 게 오히려 쉽죠. 모든 인간에게 유사한 의미나 반응을 환기하는 이미지나 화소를 사용하는 경우, 네, 이런 거.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원형, 그러니까 효녀에 대한 원형적, 원형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청전을 들 수가 있겠죠. 네, 이걸 이제 이 화소라는 것은 이야기의 가장 짧은 단위를 화소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모티브와 모티프가 있어요. 모티브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모티브. 네, 이거하고 모티프라고요. 모티프. F 이렇게, 아이고, 모티프 이런 게 있는데, 네. 자, 모티브는 그냥 어떤 일을 하게 된 동기, 원인을 모티브로 하고, 모티프가 바로 화소입니다. 이야기의 가장 작은 단위. 예를 들어서 심청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효심이 깊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 여자의 효성, 어떤 효심 깊은 여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쓴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의 모티프는 심청전에서 가져왔다. 즉, 한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썼는데 그 모티프를 심청전에서 가져왔다면, 효심 깊은 한 여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모티프, 희생한다라고 하는 모티프가 바로 화소입니다. 그게 원형적 이야기인 거죠. 그죠? 어떤 효심이 깊은 딸에 대한 원형적 이야기가 바로 심청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이제 그걸 화소로 따지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네,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효심 깊은 딸의 이야기, 그것을 모티프 또는 화소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원형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길처럼, 네, 예문 좀 볼게요. 길처럼
길처럼 길게 들어눕는 그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처럼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처럼 들어간 뭐예요? 지규라고 할 수 있죠. 지규인데, 네. 그리움은 길게 들어놓은 길이다를 넣어봐요. 이다. 그러면 은유가 되겠죠. A는 B이다. 이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상징은 네, 그게 없다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길게 들어놓은 그 길로, 네, 길이 무슨 뜻일지, 길이 의미하는 바가 뭐인지, 길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네, 그걸 알아야겠죠. 바람이 오고 그대는 가고, 산 너머 바다는 아니 오고, 파도 소리만 오고, 그대의 모습으로 여기저기 풀이 자라고. 다시 볼까요? 길게 들어놓은 그 길로, 길게 들어누웠대요. 길게. 이 들어눕는다 라는 느낌 좀 잘 받아두세요. 그 길로 바람이 오고 그대는 가고, 산 너머 바다는 아니 오고, 파도 소리만 오고, 그대의 모습으로 여기저기 풀이 자라고 라고 했네요. 네. 일단 이렇게 써놓으면 길은 그냥 보조관념이죠. 이렇게 부조관념, 무엇은 길이다 이거죠. 이렇게 길. 어떤 암시적으로 원관념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길일까요? 하는 게. 네. 근데 그 길로 그게 이제 뭐 좀 외로움, 고독, 그리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어떤 바람이 온대요. 뭔가 이제 바람 하면 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든가 그런 일이 있죠. 네, 그런 걸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길잖아요. 이렇게 길어요. 그럼 뭔가 그죠? 뭐, 길게 들어놓은 길, 아무것도 없다면은 왠지 좀 이 시에서 느껴지는 것은 조금 외롭죠. 예, 물론 다른 데서는 안 외롭죠. 종로나 이런 데서 길이 외롭고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시에서 뭐 산 넘어 바람이 오고 그대는 가고, 그죠? 이런 다른 시행들과 어울려서 왠지 외로움, 고독,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상징의 종류 기억나나요? 상징의 종류, 개인적 상징, 대중적 상징, 원형적 상징 이런 걸 보자는 겁니다. 네, 한번 볼까요?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자전거 유모차, 리어카의 바퀴, 마차의 바퀴, 굴러가는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가쁜 언덕길을 오를 때 자동차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내용은 어려운 거 없죠. 여기 하나, 이거 이렇게 띄었어도 원래 언덕길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시가 아니라면 이렇게 붙여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글자 수 때문에 띄어 쓴 것 같아요. 자동차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네, 왠지 뭔가 좀 역동적인 느낌이 들죠. 이런 경우는 이제 바퀴가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적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퀴, 뭐 굴림의 대상이 되는데 뭐 인생일 수도 있을 것이고 생명일 수도 있겠죠. 또 굴러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일 수도 있겠죠. 또 굴러가야 되는 게 뭐예요? 또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겠고 역사. 아무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자, 화자가 말하는 바퀴는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전거, 유모차, 리어카, 바퀴가 달렸든 안 달렸든 마차의 바퀴, 굴러가는 바퀴도 굴리고 싶어지는데 가쁜 언덕길 오를 때
자동차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 아무튼 존재하는 모든 것을 굴리고 싶어진다. 한마디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 동적으로 운동하게끔 네, 그런 의욕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 상징은 시인의 개인적인 상징체계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독자는 시인의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유추할 수가 있다. 상징은 숨은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다의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이 말 잘 알아서요. 좀 전에 저도 이 바퀴를 말할 때 생명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진짜 바퀴일 수도 있고 또 남녀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 또는 그냥 움직일 수 없어도 돼요. 아무튼 시인이 생각하는 것은 독자가 추측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바퀴처럼 굴리고 싶어진다라는 거. 네, 모든 것이 굴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친절하게도 신호등만 계속해서 청신호를 보내고 갈 수 있습니다. 가도 좋습니다. 가십시오. 가십시오. 이게 왠지 뭐 맞는 말, 있는 말 그대로 써놨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써놨어요. 그죠? 뭔가 좀 어떤 사람이 맞는 말 했는데 그 맞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이제 좀 조롱하는 느낌이 들죠. 네, 그죠. 이 신호등은 사회적 제도 속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신호등을 제도의 상징물로, 제도의 어떤 산물로 여기죠. 네, 이런 것들을 네, 제도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제도적 상징물 그럴까요? 이건 진짜 신호등이니까. 신호등은 계속해서 청신호를 보내고 갈 수 있습니다. 가도 좋습니다. 가십시오, 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네, 이 신호등이 계속 청신호만 보내면 그 신호등 정상일까요? 정상 아니죠. 고장났거나 누군가 조작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왠지 신호등이라는 게 즉 제도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 늘 파란불만 켜는 어떤 사회제도, 제도의 어떤 그 위험성을 암시하고 있죠. 자꾸 괜찮다, 괜찮다. 네, 그러다 사고 나면 책임 안 지죠. 다음, 시범 보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하옵소서. 조그만 미끼라도 저는 물겠나이다. 날파리나 날빛 하나 놓치지 않고 이것저것 덥석덥석 물겠나이다. 그리하여 저 스스로 죄를 사하겠나이다. 사가 용서할 사자죠. 죄를 용서하겠대요. 네, 황인숙 시인의 기도. 이건 딱 봐도 뭔가 그 반어적 표현인 거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반어를 쓰면은 왠지 좀 저항하는 느낌도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하나님 종교죠. 종교는 문화죠. 문화적, 제도적, 종교적 네, 이런 상징물들을 뭐라 그래요? 대중적 상징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중적 상징. 하느님, 네, 신을 상징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해야 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반어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반어적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 자기 반성을 뭔가 반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뭔가 더 굳은 의지를 표현하기도 할 수 있겠죠. 조그마한 미끼라도 저는 물겠나이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겠다고 하죠. 날파리나 날빛 하나 놓치지 않고 이것저것 덥석덥석 물겠나이다.
그리하여 저 스스로 죄를 사하겠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래 시 좀 하나 봐요. 지금까지는 지금 보신 게 개인적 상징과 대중적 상징, 네, 이 두 가지를 봤죠. 네, 아래 시 한번 봐요. 원형적 상징이 뭐라고 그러죠? 가장 최초적인, 가장 기준이 될 만한 형태, 네, 그걸 원형이라고 해요. 가장 기준이 될 만한 형태. 네. 좀 전에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의자가 여러 가지 의자가 있죠. 여러 가지 의자, 뭐, 소파도 있고, 벤치도 있고, 나무 의자도 있고, 철제 의자도 있는데, 의자의 원형이라는 게 있겠죠. 의자의 원형. 가장 그 의자의 특수성들을 다 빼버리고 추상하면 돼요. 보편적인 것만 딱 골라가지고 네, 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의자의 원형인 겁니다. 네, 네, 그러듯이 상징물도 바로 그런 느낌. 원형적 상징물, 이렇게 원형적 상징물인 물이, 네, 물이 상징하는 바는, 되게 이제 이렇게 원형적 상징물 하면은 누구나 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비슷해야 돼요. 네,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장소 시대를 떠나서 그런 경우, 네, 그러니까 의자 하면은 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떠올리듯이 그게 원형이잖아요. 근데 상징에서 물 하면은, 그죠? 의자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 의자의 형태는 비슷한 느낌이 들죠. 물도 마찬가지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 물이 의미하는 바, 물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것이어야 원형적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물, 바람, 태양, 달 이런 것들은 다 어느 나라를 가든 비슷하게 느끼죠. 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물 얘기 나오네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네,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이 첩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붙였습니다. 시에서는 네, 운율 때문에 이렇게 띄어 쓰는데요. 첩어는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라는 건데요. 자, 그냥 뭐 물이 되어 만난대요. 물이 되어 만나면 아주 하나 돼 버리죠. 물은 만나면 중합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봐요. 원형적 상징물이 물이 상징하는 바는, 즉 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뭐 있을까요? 물, 우선 생명, 그죠? 흐름, 시간의 흐름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또 죽음을 상징할 수도 있죠. 또는 뭐 이승과 저승의 갈림, 뭐 이런 것도 상징할 수 있고, 이별도 상징할 수, 물은 참 상징할 수 있는 게 많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탄생, 죽음, 소생, 정화, 이 정화 상징 많이 하죠. 속죄, 네, 속죄, 특히 종교적으로는 물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또 풍요와 성장, 통합, 네, 물은 합쳐지니까 통합, 융합, 그죠? 시간 흐르니까, 물은 흐르니까 시간, 또는 삶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다음 시 하나 봅니다. 아래 시에서 원형적 상징인 눈물이,
상징하는 바는 네, 눈물도 원형적 상징이라고요. 네, 눈물이 의미하는 바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네, 공통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시왕전에서도 쫓겨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맨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것은 사랑이었지요마는 그것은 눈물이 더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것도 많지요마는 그때부터 눈물의 왕은 어머니 몰래 남 모르게 속 깊은 소리 없이 혼자 우는 그것이 버릇이었소. 혼자 우는 그것이 버릇이었소 라고 합니다. 홍사용 시인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입니다. 이거는 우선 눈물의 왕 그죠? 원형 왜 눈물이 원형적 상징이에요. 금방 설명했죠. 눈물 네, 원형적 상징. 좀 밑에 뭐 나옵니다. 눈물의 왕이래요. 눈물의 왕. 이렇게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왕이다, 왕이다 했는데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눈물의 왕이래요. 이게 눈물의 왕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눈물, 어떤 아픔, 시련 뭐 이런 것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인식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고통과 시련의 상징 뭐 이런 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고통, 시련. 그런데 또 이게 아니라면 감동일 수도 있죠. 행복과 감동의 눈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에서 여기 십왕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십왕전 무슨 저승에 왕들이 사는 전이 정각전자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전, 대웅전 하듯이 네, 대웅전, 긍정전 이러잖아요. 그 전자예요. 그러니까 저승에서 이렇게 왕들이 열왕이 거주하는 그 집이 큰 집, 네, 그 집을 말합니다. 네, 아무튼 뭐 여기서 네, 그다음 정리합니다. 눈물이 상징하는 바는 했는데요. 눈물의 의미가 뭔가 이거죠. 고통, 시련, 감동, 행복일 수도 있죠. 물론 대부분은 그죠? 고통. 저 위에서 나는 왕이로소이다 처럼 어떤 인생의 과정마다 겪는 고통, 뭐 시련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위의 시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통과제의적 모티프를 보여준다. 네, 커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통과제의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의식을 치르듯이 어떤 일을 하는 것. 네, 그게 이제 통과제의라고 하죠. 원형적 상징의 예가 있는데 민족, 국가, 개인을 초월하여 인류가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의미의 존재. 제가 아까 설명했죠. 왜 원형적 상징인가. 그 말인데 이렇게 읽으니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민족, 국가, 개인 등을 초월하여 인류가 공통으로 반응하는 의미의 존재. 네, 정확한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했어요. 이렇게 바다 했는데 네, 어디에 살든 한국에 사는 사람이든 일본에 사는 사람이든 저기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 바다에 대해서 느끼는 그 의미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러한 의미 때문에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상징의 활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래 시에서 상징으로 부족한 표현은 시 하나 볼게요. 섬입니다. 섬은 다리보다 긴 기다림이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 섬으로 가버려 어느 곳에서도 섬은 없었다. 섬을 보고도 가지 못한 바다는 밤마다 파도가 되어 떠나고 매듭을 풀지 못한 바람 하나 수평선에 걸려 떨고 있었다. 섬으로 간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사람은 스스로 키운 암초에 부딪혀 하나의 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 아주 먼 곳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섬은 다리보다 긴 기다림이었다. 섬은 다리보다 긴 기다림이었다. 이게 섬은 기다림이었다. 물론 섬과 기다림이었다. 여기만 딱 하면 은유가 돼 버리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리보다 긴 다리가 이제 상징이 되는데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길이어야 되는데 다리보다 긴 다리가 그렇게까지 긴 느낌은 안 들죠. 다리는 금방 건너갔다 금방 건너올 수 있는 짧은 곳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하기 때문에 좀 어떤 긴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다리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곳의 거리를 상징할 만큼 긴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상징으로서 부족하다라고 해요. 상징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리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시 전체에 해당하는 그 길이를 상징할 만큼의 상징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시에는 어떤 상징들이 있는가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바람이 지나간다. 빈 하늘로 눈을 껌뻑이며 앉아있는 잠자리 날개 사이로 빈 빨랫줄 흔들며 바람이 시월이 지나간다. 하늘에 박혀있는 눈부신 호박 진주 그 밑에서 우러르는 코스모스 꽃잎을 식히는 바람이 무엇인가를 향해 푸른 옷을 펄럭일 듯한 높은 하늘로 망국기 날리며 서로 부딪혀 응어리진 아픔을 신음하며 지나간다. 저만치 누워 서로 만나지 못한 무덤들 사이로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는 살아있는 것들의 머리카락 사이로 우리들의 몸 틈으로 우리의 뼈 틈 사이로 온전히 흐르되 단 한 줄의 혈관도 없는 우리들의 어지러운 책상 위로 낙엽 모양 쌓인 신혈을 흩트리며 바람이 지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보시면 네, 바람이 지나간다. 바람, 이렇게 바람이 지나간다. 바람. 또 바람이 지나간다. 10월이 지나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보면 망국기라는 것도 나오죠. 여기. 여기네요. 망국기. 이런 것들이 바람이나 시간, 10월이나 이런 것들은 원형적 상징에 해당되죠. 바람, 그죠? 바람에 대해서 느끼는 건 다 비슷하죠. 바람, 10월, 시간이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원형적 상징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징이죠. 근데 이제 바람이 지나간다. 빈 하늘로 눈을 껌뻑이며 앉아있는 잠자리 날개 사이로 빈 빨랫줄 흔들며 바람이
지나간다. 10월이 지나간다. 이 사실은 바람이 이렇게 여기서는 원형적 상징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원래는 원형적 상징인데 사실은 10월 대신 쓰인 말이에요. 이렇게 10월 시간을 대신해서 한마디로 10월은 어떤 감각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바람으로 사물화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사물화, 그것을 저자께서는 의물화라고 했습니다. 의물화. 네, 그렇게 사물적 촉감을 주기 위해서 10월을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바람 자체도 스스로 자기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죠. 대부분 다른 사람의 다른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람은 자신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알리기는 하는데 스스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은 촉각으로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10월을 대신해서 쓴 말이기 때문에 바람은 여기서는 그 원형적 상징이 아니고 개인적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국기,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거죠. 사회제도적, 문화적,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요? 대중적 상징이라고요. 만국기 보면서 어린 학생들은 먼 어떤 이국을 생각하고, 그죠? 어떤 미지의 세계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대중적 상징입니다. 왜 대중적 상징이에요? 만국기가? 네, 여러 나라, 그러니까 사회, 문화, 제도 이런 데서 나온 상징이기 때문에 대중적 상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 한번 봅니다. 맞음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맞음을 위하여. 지구가 자전을 시작하던 날 땅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아담이 외로울 땐 이브가 찾아왔고 예수가 외로울 땐 천사가 찾아와 주었다. 하지만 풀잎이 외로울 땐 어둠이 찾아와 풀잎은 거부의 몸짓을 배웠다. 풀잎이 거부의 몸짓을 시작할 때 바람은 저만치에서 칼을 차고 어둠과 협상하여 어둠 뒤에 숨어 바람을 일으킨다. 지구는 자전을 멈추고 공전을 시작하고 땅은 흔들림을 멈추고 이브는 아담을 찾지 않고 예수는 십자가에 밟히어도 풀잎은 거부만을 배웠기에 풀잎은 거부한다. 네, 풀잎만이 거부한다. 네, 이 시에서 상징들이 이 시에 나타나는 상징들이 상징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일단 지구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지구, 땅, 이런 것들은 원형적 상징이죠. 분류상으로 따지면. 그리고 또 일단 이렇게 다 아담, 예수, 어둠 이런 것들이 상징처럼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상징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들이 상징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상징으로 썼는데 그것이 상징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현학적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자, 왜 그런지 하나씩 볼까요?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시작하던 날 땅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구가 자전을 시작하던 날 땅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저자께서 설명하시기는 물론 시인들은 또 이것도 나름대로 그런 상징성을 획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도 지구는 자전하고 있지만
땅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징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독자가 알아볼 수 없는 표현을 쓰면은 세계를 좀 뭐랄까 대상을 사실적 또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관적인 거죠. 너무 주관적이면 독자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풀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풀잎은 거부의 몸짓을 배웠다. 이거는 또 풀잎만 또 이렇게 나와요. 풀잎은 거부의 몸짓을 배웠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풀잎은 거부한다. 또 풀잎만 거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내용상 글쎄요. 이 풀잎이 풀잎이 거부한다라는 것에 맥락이 없다는 거죠. 맥락이 없어서 이 다른 상징하는 것들이 그 상징성을 얻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 위에 시죠. 위에 시에서 나타난 상징들이 상징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시적 정황들이 맥락이 없어서 제3자가 그 정황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잎이 왜 거부하는지 또 왜 풀잎만 거부하는지 네, 그 이유가 추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제3자가 알 수 없는 표현을 하는 경우 대개가 세계를 사실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주관적 사고 때문이다. 너무 주관에 빠져 있으면 객관화되지 못하고 또 객관화되지가 못하죠. 사실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네,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대상에 무리하게 이입을 하면 자기적인 상징으로 일종의 말놀이 수준에 머물게 된다. 네, 개인적 감정, 너무 주관적 사고를 하게 되면 네, 그 대상에 감정이입이 되고 감상에 빠지게 되죠. 네, 감상에 빠지면 말을 너무 멋있게 써요. 그래서 말놀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화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